자, 우선 거기 보시면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 지역 분석의 개념을 보시면은 자, 항상 우리 의의가 있죠. 개념 의의를 우리서 많이 출제를 해요. 시험에 내면은. 자, 여러분 교재 512페이지 보시면은 자, 위에서 한 5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대상,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가? 뭐죠? 주거지역에 속해 있느냐, 상업지역에 속해 있느냐, 공업지역에 속해 있느냐, 용도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 여러분,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지역의 특성인데, 이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 지역의 특성은 지역 내에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고 있는가, 이걸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인데, 그 지문도 우리 한 3번 정도는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대상,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하죠? 대상 부동산인데,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뭐냐? 자, 그래서 항상 지역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시험 문제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의를 제일 많이 물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시험에 나오면 의의를 제일 우선 지문에 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를 파악을 해야 된다.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겠죠.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광명역 가보셨어요? 네? 저희들은 뭐 KTX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한번 해본데 3년 전에 볼 때하고 최근 며칠 전에 가서 볼 때하고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건물이 왜 그리 많이 생겼는지. 옛날에 텅텅 비었는데 이게 3년 사이에 완전 천지개벽이 됐어요. 그럼 왜 거기 많이 이제 건물 갑자기 급격히 들어섰냐? 뭐 수요도 있겠지만은 지역의 특성이 바뀌는 거예요. 지역의 특성이.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악을 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들의 우리 일반적이고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전문용어로 표준적 사용이라고 해요. 표준적 사용. 그래서 표준적 사용 또는 표준적 이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표준적 사용의 형상, 그리고 장래, 동향을 분명히 명백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내 부동산들이 많죠. 여러분 이 지역 내 대상 부동산과 이렇게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 평균 가격을 뭐라고 하냐? 가격 수준이에요. 여러분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거,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물건의 값이 아니라 여러 물건의 가격을 평균한 값, 평균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가격 수준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요, 이 평균 가격인데 시험 문제는 또 뭘로 출제를 많이 하죠? 가격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가격 또는 가치. 아니다.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인데, 이 지역 분석은 뭐를 근거로 하죠?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된 것을 근거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지역 분석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거기 보시면은 514페이지 위에서 2번째 보시면 표준적 사용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위에서 또 5번째 보시면 가치 수준 또는 가격 수준 개념이 나오죠. 평균 가격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그 개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에 51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이제 나오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 인위적 분류로서 그 법조문이 나오는데, 이 법조문이 많이 출제를 해요. 최근에. 그래서 법조문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인근 지역의 개념이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우리는 가치 형성 요인이 우리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 법 조문에서 자, 여러분 맨 밑에 두 번째 보시면요. 속한 색깔 돼 있죠. 그럼 시험에는요. 속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또 출제를 많이 하고 또 맨 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동그라미 이걸 우리 또 2년 전에 개별 요인으로 출제했어. 그 지문이 정답이었습니다. 29회. 예, 인근지역 개념 그 개념을 자주 출제를 해요. 법조문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이 대상 부동산에 이렇게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무슨 지역이다? 인근 지역. 개념을 많이 묻는데 직접 영향을 미쳐요. 간접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517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특징에 그 2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거기 4번에 지역 내 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 공통성, 기능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넘어와서 518페이지 보시면은 인근 지역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를 합니다. 자, 변화를 하기 때문에 동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 경계 설정 시 유의사항 보면요. 인근 지역의 범위, 여러분, 요 인근 지역의 이 경계와 범위는 항상 뭐다? 고정적이고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변화죠?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를 파악을 할 때는 동택,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범위를 그러니까 지나치게 확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사례는 쉽게 수집을 하는데 뭐가 떨어져요?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져서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근 지역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요. 뭔가 용도적 동질성은 높은데 사례 수집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인근 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또 여러분 우리 면동과 같은 행정적 구역과 인근 지역 범위도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판단해서 우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감정평가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유사지역 개념으로 한번 가서 521페이지 가시면은 유사지역 개념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인근 지역이 요거면요. 유사지역은 요거죠.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이렇게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어디 안에 있다? 항상 동일 사례 자료 수집의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권역, 이 동일 수급권 안에 있어요. 유사지역은요, 이렇게 동일 수급권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밖에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인근 지역이 유사지역이면요, 유사지역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유사지역도 주거지역, 요것도 주거지역이야 다. 그런데 문제는 요 범위 동일 수급권이 광명시라면 요 유사지역 요거는 뭐 부천시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가격 형성이 많이 달라요. 이때는 사례 수집이 어렵죠. 요 범위 내에서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대상 부동산이 없죠. 여기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는 지역의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는 지역을 뭐라고 해요? 유사 지역이다. 자, 거기에 의미 특징의 3번 요 지문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유사지역, 요 개념이 또 자주 나오죠. 시험 문제. 그럼 그림을 보듯이 뭐죠? 지리적 위치는 다르죠. 예? 어떻게 돼요?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용도적 기능적으로 유사성을 가진 지역을 유사지역이고, 이 대상 부동산에
가치 형성에 뭐다? 간접,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영향 주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 개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522페이지에 동일 수급권 개념, 거기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거기 법조문 볼까요? 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는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 지문을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개념. 자, 동일 수급권의 특징 1번에 보시면은 동일 수급권의 특징을 보면요. 부동산의 종별, 여러분 종별은요. 용도에 따른 분류에 용도에 따른 분류, 주거용, 상업용 이런 용도에 따른 분류, 부동산의 규모, 부동산이 가지는 성격에 따라 다르다.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범위는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용도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뭐가 있다? 동일 수급권의 부를 보면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거지라는 것은 자,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를 보면은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거의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 그러니까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인데 요즘에는 조사를 했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 조사를 했더니 요즘에는요 전철로 1시간이에요. 전철로. 예? 서울 수도권. 근데 과거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5년 전 조사 결과는요. 그때는 뭐다? 전철이 이렇게 많이 없죠. 25년 돌아가면은 그때는 뭐다?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그때 당시 조사는. 전철이 많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양재역 아시죠? 거기서 성남까지 버스 타고 갔어요. 25년 전에. 전철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치 다 전철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주거점 전철로 사무실과 1시간 거리에 있으면 오케이다. 예? 그럼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로 출근하는데 1시간 걸린다. 그런데 예? 우리 배방 천안 거기 배방 거기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데 30분 걸린다. 여러분 어디 갈래요? 주거지. 천안에 갈래요? 거기서 인천에 살래요? 예? 판단을 하셔야지. 예? 사람들 천안 살지 주거지도 더 빠르잖아. 서울 출퇴근하는데 뭐 비용도 회사에서 좀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천안 가격이 동일 평형수 아파트 인천 가격보다 비싸요. 그래서 옛날에 가격이 그 똥값인데 천안 아파트가 그것 때문에 비싸요. 가격이. 그런 걸 판단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공무원이 세종에 살겠어요? 광명에 살겠어요? 중개사 이제 하려면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종에 살겠어요? 광명에 살겠어요? 광명 살지. 왜 세종 살아? 거기 감옥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뭐 있어 공무원들이 거기.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모 공무원 하나는요. 거기에 아파트 20몇 평 전화 왔더라고. 분양 받아놓고 네 다섯 명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각자 돈 20만 30만 내서 살아요. 월요일 출근, 금요일 퇴근. 예? 같이 모여 살아요. 20몇 평 아파트 분양받아서. 그래 놓고 어떻게 돼? 본집은 어디 있다? 서울 광명에서. 광명 수요가 그래서 많은 거야. 왜? 20분 만에 출근하잖아. 그래서 세종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명 서울에 넣어달라 하세요. 번호는 02인데 왜 광명이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주거지는. 그런데 주는 지역의 명성이라는 게 있어. 명성. 강남 대치동 우리 이런 식으로 명성. 또 지역적 선호도가 있어. 어느 지역 좋아한다 이런 게 지역적 선호도 등에 따라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해요. 자, 소문난 고급 주택가는 대체 지역이 별로 없죠. 그럼 그 범위는 좁아지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근데 교통수단이 확대되면 어떻게 돼? 전철 노선이 더 연장되면은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도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철이 서울 수도권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을 우선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상업지는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우린 전문용어로 배후지인데, 이 배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업의 수익성, 이 수익성에 관한 대체 범위와 일치하는데,
특히요, 여러분이 백화점과 편의점, 고도 상업지는 백화점, 보통 일반 상업지는 편의점,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고객이 어디가 더 멀리 찾아와요? 백화점. 고도 상업지의 범위가 더 넓은 경향이 있어요. 공업지는 여러분 뭐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공업지는? 여러분 오너로서 공장 날 설립하겠다. 그럼 뭐를 생각해야 돼요? 제일 먼저. 네? 투입되는 노동 비용 대비 생산성이 어떠하냐 그걸 봐야겠고, 또 수송, 쉬운가 어려운가 이런 걸 봐야지. 수송.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비용의 경제성, 생산에 있어서 또 판매에 있어서 또 경제성, 비용에 관한 경제성에 관한 대체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수송 수단이 많이 발달했어요. 요즘에 뭐 비행기 같은 경우는 화물용 비행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반도체는 화물용 비행기에 뭐를 한다? 이글루라고 하거든요. 화물용 속에 이글루. 비행기에 딱 컨테이너 장착이라는 게 있어. 전문용어로 이글루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발달돼서요, 전 세계 어디든지 반도체는 24시간의 공급이 가능해요. 반도체는 배로 운송 안 합니다. 비행기로 운송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글로벌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글로벌 시장이라는데, 근데 문제는 시장은 글로벌하게 변하는데 생각이 너무 좁아지는 거야. 누가? 관리들이. 그러니까 규제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하니까 얼른 도망갔잖아요. 기업들이 어떻게 돼? 국내에서 해로 도망가. 수송비나 여러 가지 규제, 다른 비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래서 요즘 공업지 보고, 자, 농지 임진의 시험이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그 후보지는 뭐죠? 우리 앞에서 볼 때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 그럼 후보지는 전환, 이행지는 뭐죠? 이행, 후죠. 그래서 여러분 전환 후 또는 이행 후,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험에는 이걸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출제한다? 성숙도가 뭐한 경우? 낮은 경우. 자, 여러분 성숙도 바로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성숙도가 낮으면 바로 건축할 수 없어요. 건축하기에는 상당히 시간 오래 걸려요. 성숙도가 낮은 경우, 아직 논밭 그 상태에 있다는 얘기인데,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바로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뭘로 판단한다? 전환, 이행, 전이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것을 뭘로 출제하는 거야? 후로 출제하잖아, 보통. 예?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 이행 전, 용도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별 분석은, 자, 여러분이 지역 분석은 뭐를 대상으로 해요? 지역 분석은 지역, 여러분 광명이라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 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거시적, 넓은 의미,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광역적, 예? 광역적, 전체적이고 광역적이다. 여러분, 지금 요 분석 범위를요, 여러분 작년 30회 시험에 여기서 정답 물었어요. 분석 범위에서 정답 물었어요, 작년에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다?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뭐를 분석한다? 여기는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개별 요인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뭐에 근거로 하죠? 개별성을 근거로 해요. 이 개별성을 근거로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합니다. 개별 요인을 분석하고 또 대상 부동산의 뭐를?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하죠. 자, 의의는 뭐 계속 출제할 때마다 내는 거니까 지역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하는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최유효 이용은 뭐를 지표로 한다? 우리 지역 분석에서의 표준적 사용, 이걸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져요. 그래서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뭐 한다? 먼저 분석한다. 지역 분석을 먼저. 이건 또 27회 정답 물었죠? 먼저 분석하는 선행. 이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개별은 뭐다? 나중에, 후에. 자, 이 지문은 27회 시험의 정답.
요 위에는 30회 시험의 정답. 네. 그럼 여기는 뭐를 대상?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대상 부동산에 뭐를 구한다? 가격. 그럼 한 물건의 값, 가격을 구하는 거죠. 네? 가격. 분명 왼쪽과 오른쪽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고, 또 최유용 판정과 관련해서 또 뭐를 근거로 하죠? 최유효 이용 판정은 또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하고, 여기는 뭐를 대상?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상 부동산을 대상, 여기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건 대상 부동산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무슨 차원? 전체에 대해서 이건 하나만 분석하는 지역 전체가 아닌 미시적 차원. 좁은 의미인 미시적 차원에서 전체에 대해서 뭐다? 부분. 여러분, 요 지역, 요 전체에 대해서 요거 하나, 부분. 부분과 전체의 관계. 그래서 부분 분석. 또는 뭐다? 광역적에 대해서 뭐? 국지적인 분석. 광역적에 대해서. 자, 그리고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하고 있느냐,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여기는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 관련해서 시험 문제 보면요, 여기서 지문 같이 섞어서 출제를 한 문제 하는데,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한번 봐두시고,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가 되기는 좀 어려운데, 시험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근지역의 개념, 유사지역의 개념, 동일수급 개념, 이 개념이 시험에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감정평가의 3방식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우리가 536페이지에 원가 방식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비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용이라는 말은 물건 만들 때 얼마 드느냐,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할 때 얼마 드느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비용성이란 말 써요. 비용성.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했느냐,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데, 비용은 무슨 측면? 비용은 공급 측면, 수요 측면. 비용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 가격의 특징이 있어요. 공급 측면에 가격의 특징이 있어서 나타난 이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원가 방식이에요. 자, 원가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원가 방식은.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이 있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시험에 보면요, 적산법은 20회 시험의 개념 보기 5개의 내용 중 틀린 걸 냈는데 20회 시험에 정답 물었고요, 개념이 많이 내요. 개념. 적산법은 뭐만? 최근 시험, 최근에 4번 출제된 시험은 전부 다 개념이에요. 자, 우선은 적산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뭐라고 하냐? 적사 임대료.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적사 가액이란 말로 사용해요. 좀 용어가 어렵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원가법 공부하기 앞서서 최근에 4번 출제됐었던 551페이지의 적산법부터 우리가 봅니다. 거기 개념이 최근에 4번 출제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 개념 볼까요? 대상 물건의 뭐다? 기초가액. 자, 여러분 기초가액인데, 자,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1월 1일, 올해 1월 1일 가격 얼마냐? 그게 기초가액이에요. 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기초가액에 뭐를 곱한다? 기대 이율을 곱한다.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뭐를 곱하죠? 기대 이율을 곱한다. 기대 이율을 곱하여 구할 기대 수익.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 필요한 경비를 뭐한다? 더하여
자, 더하여를 시험은요, 또 공제하여 이렇게 출제합니다. 여기 뭐 해준다, 여기? 더하여. 공제가 아니라. 그리고 20회 시험에서는요, 이걸 사정 보정으로 출제했어요. 필요 경비를 사정 보정으로 출제를 했어요, 20회. 그리고 26회 시험에, 여러분 27회 시험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네모 안에. 그럼 시험 문제는 또 뭘로 나왔다? 보기에 환원 이율로 나와서 환원 이율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원 이율은 장기고요. 기대 이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단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대 이율은 무슨 이율? 단기적 이율. 기대 이율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투자 금액이 있겠죠. 투자 금액. 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자 금액에 대해서 1년 동안 임대료 수입이 얼마냐? 임대 수입.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적용될 무슨 이유? 단기적 이유. 자, 투자 금액 10억인데 1년간 임대료 수입이 1억이에요. 그럼 10억에 1억이니까 몇 프로? 10%.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무슨 이유? 단기적 이율이다. 단기적 이율. 근데 문제는 요 수식을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자, 요 수식을 계속 출제하기 때문에 요 수식을 꼭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겠다. 개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우선. 상당히 중요하다. 개념. 항상 우리는 개념이 중요하고, 자, 또 원가법 개념도 시험에 최근에 또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재 536페이지 보시면은 또 원가법 개념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 물건에 뭐를 줘? 대상 물건에 재조달 원가에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근데 감가 수정에 누계액을 뺀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게 감가 수정이다. 이게 감가 수정. 그래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이렇게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 여러분 산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산정이라는 것은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할 때 이 산정하는 것은 어떤 뭐다? 구하는 이 말이에요. 산정하는,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문제는 요 원가법의 개념이죠. 이 개념. 자, 개념. 자, 개념 또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또 시험에 3번 정도 출제를 또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가법은요, 원가 비용이잖아요. 원가.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에 이 코스트라는 말을요, 우리는 비용으로 번역을 경제학에서는 하고요. 또 기업 회계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걸 원가라고 번역해요. 원가. 같은 말이거든요. 비용이나 원가랑 같은 말이다. 코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원가법은 비용 측면이다 보니까 이건 감가가 별로 없는 무슨 건물? 신축 건물.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고요. 또 재세, 여러분 재생산은 불가능한 토지,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고 재생산이 가능한 토지가 있어요. 조성지나 매립지, 이렇게 재생산이 가능한 이러한 토지는 또 적용할 수 있고,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또 뭐가 있어요? 학교. 우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우리 공항, 이런 거 있죠? 이런 평가, 공공건물, 이런 평가에 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슨 방법? 원가법.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요,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 대표적으로 뭐죠? 건물, 뭐 기계, 뭐 광산, 뭐 이런 데 적용하는 거예요.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 적용을 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자, 그럼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적산법에서 우리는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뭐죠? 재조달 원가와 뭐? 감가수정이야. 자, 첫 번째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재조달 원가와 뭐다? 감가수정. 이 두 가지가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 자, 그럼 재조달 원가. 자, 해석합니다. 재는요, 다시재자. 여러분, 우리 금융에서 재금융 배웠었잖아요. 다시재, 다시
조달하는 뭐다? 비용. 다시 조달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건물, 예? 이 건물, 자 오늘 날짜로 우리가 봤을 때 다시 조달하는 비용 얼마 들 것이냐? 그게 재조달 원가인데, 그래서 개념을 보면은 지금 이 건물 현재 있죠? 이 건물 현재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재 존재하는 현존 물건을 대상으로 해요. 물건이 없으면 구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현존 물건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우리 평가에서 항상 이게 중요하죠. 기준 시점. 그럼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시험 문제는 이걸 뭘로 출제한다? 우리는 신축, 건물에 대한 신축 시점으로 제일 많이 또 출제해요. 자, 신축 시점이 아니라 무슨 시점? 기준 시점. 나중에 문제 읽다 보면 어디 바뀐지를 몰라요. 문제 풀다 보면.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 자, 예를 들어서 평가 대상 물건을 다시 조달해야 되니까 다시 생산,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비용의 총액을 뭐라고 한다? 재조달 원가의 개념이에요. 자, 한번 여기서 또 볼까요? 재조달 원가 1억이에요. 1억인데 감가 수정액이 제로면 얼마? 제로면 요것도 얼마? 1억 같네요. 근데 문제는 감가 수정액이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돼? 1,000만 원이면 1억에 1,000만 원 빼면 적산가액은 얼마? 9천만 원. 그러니까 어디가 커? 여기 크네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돼? 재조달 원가는 대상 물건의 가액인 적산가액보다 뭐 크거나 작죠. 그렇기 때문에 재조달 원가는 적산가액, 대상 물건 가액의 상한선을 말한다. 부동어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상한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상한선.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38페이지에 종류가 나오죠. 자, 종류를 보면은, 자, 두 번째.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에는 또 두 가지. 뭐가 있냐면은, 생산, 원가. 보다는 여러분, 여기 이해가 빠를까요? 복제. 똑같은 걸 만드는 걸 뭐라고 하죠? 복제 원가. 그리고 또 무슨 원가? 대체 원가. 원가는 비용입니다. 재생산 비용, 뭐 대체 비용 얘기인데 주의해야 되거든요. 재생산 원가는 감가가 별로 없는 뭐에 적용한다?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체 원가는 어떻게 돼요? 준공한 지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여러분 신축 건물 우리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아까 광명역 앞에 가면은 신축 건물이 많잖아요. 뭐 한 예를 들어서 3년 지났다 많아요. 그럼 그 건물 3년 지난 건물이다 생각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럼 그 건물과 3년 전에 지어진 건물과 똑같은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노동자의 질, 동일한 설계, 동일한 건축 공법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진 그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뭐라고 한다? 재생산 원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다시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측면? 물리적 측면의 원가 개념이다. 물리적 측면에 있어서의 원가, 비용 개념이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자, 여러분 준공한 지 60년이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준공한 지 60년이 지났어. 그럼 60년 전에 있는 건물을 지금 다시 조달하면 가치가 떨어져.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바뀌었어요? 건축 원자재도 바뀌었고 건축 설계 공법도 바뀌었을 거 아니야. 60년 지났으면은. 그래서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현재 똑같이 조달하면 안 되고, 현재 조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 최신의 공법을 가지고 현대 감각에 맞는 새 건물로 구해야 돼.
새 건물로. 근데 문제는 그래서 평가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동일한 뭐를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뭐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무슨 원가? 대체 원가에서 효용 측면의 원가로서 경제적 측면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 그러니까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데 여러분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면 어떻게 돼요? 60년 전 상태의 건물로 현재 조달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 다 최신 건물로 조달하면서 다 반영을 했어요. 예? 설계하면서 다 반영했어요. 자, 여러분 과거에 우리 저 아파트 같은 건물은 과거에 뭐가 들어갔어요? 과거에 보면은 저 엄마 아파트 하면은 거기 있는 물을 못 먹죠. 엄마 아파트 저도 거기 놀러 친구 집에 가면 거긴 절대 안 모여요. 예? 그 먼저 뭐 먹느냐? 물부터 물어. 거기서 물로 싸워하면 큰일 나. 온몸에 피부병들아. 뭐예요? 물관이 뭐다? 과거. 세잖아요. 녹이 세잖아. 그 녹물을 먹고 싸워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지. 요즘 관은 뭐예요? 녹색 아니잖아. 플라스틱이잖아. 벌써 다른 거야. 수명이 오래 가지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뒷던짐을 이미 다 최신 건물 하면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이미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이미 다 포함해서 새 건물로 조달한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요 감가를 이미 다 새 건물로 조달하면서 다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다 반영했어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시험 문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기능적 감가를 하면요.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하면 2번 감가가 돼. 이중 감가가 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시험 문제는 또 물리적 감가로 또 자주 내거든요.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가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대체 원가가 좋은데 문제는 요거 효용 측면이라 보니까 효용은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요. 비용을 정확하게 구하는 뭐가? 실무적으로는 뭐가? 재생산 원가가 우수해요. 실무적 면에서는 비용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재생산 원가가 좋은데 이론적으로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뭐가? 예? 대체 원가가 우수하겠지. 이론적으로는. 그 내용이 거기 박스에도 나오고 거기 539페이지 박스에도 나오고 뭐 그 얘기죠. 밑에. 자, 그리고 540페이지 보시면은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게 나오죠. 자,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데 구하는 기준이에요. 그 산정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구하는 기준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계속 출제하는 게 뭐죠? 우리 건물을 2번 출제했었죠. 20회 시험과 25회 시험 2번 출제를 했어요. 건물에 대해서. 자, 여러분 본인이 직접 건설하는 건 뭐라고 하죠? 자, 여러분 본인이 직접 건설하는 것은 자가 건설. 자, 여러분 주택을요 3층짜리 주택을 본인이 직접 건설했다. 여기 자가 건설. 근데 본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뭐 건설회사에 맡겨서 건설했다. 그럼 도급 건설이야. 그래서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재조달 원가 건물을 구할 때는 뭐를? 도급 우리가 건설을 기준한다. 도급 가격을 채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에 준하여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급에 준하여 처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서 2번째 540페이지 밑에서 2번째 도급 방식의 자가건설, 도급건설을 불문하고 뭐에 의하여 처리한다? 도급 방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급, 우리가 공사를 기준해요. 항상. 도급 공사 기준해서 구하죠. 그래서 표준적 건설비는 자, 표준 건축비인데 이 표준적
건설 비용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 원자재 비용 있잖아요. 뭐 여러분 노동력도 투입을 할 거잖아요. 벽돌, 시멘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자, 감독비, 현장 관리비, 요거는 뭐죠? 간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자,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뭐를 기준했어요? 도급 공사를 기준했을 때 요게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돼. 요것도 더해줘야 된다. 뭐를 더해줘야 된다? 수급인이 개발업자입니다. 수급인은 누구? 개발업자. 뭐 건설회사든 개발회사든 하여튼 개발업자야. 이 개발업자에 뭐가를 포함시켜준다? 적정한 이윤이 들어간다. 도급공사를 기준하기 때문에 수급인 개발업자에 뭐를 적정한 이윤을 포함시키고 발주자를 누구라고 해? 도급인. 도급인은 뭐다? 발주한 사람. 도급인에 뭐가 있어요? 뭐 세금이라든지 공과금, 그리고 등기 비용, 뭐 이자 비용 이런 통상적인 우리가 부대 비용을 대해줌으로써 구한다. 여러분이 어제 모의고사 요거 출제했었죠. 직접 공사비 얼마, 간접 공사비 얼마, 요거 두 개만 더하면 안 돼요. 뭐까지 더해줘야 돼? 요걸 더해줘서 뭐가 나온다? 제곱미터당 제조달하니까 뭘로 나눠주면 돼? 연면적, 건물의 연면적으로 나눠주면 바로 나오잖아요. 어제 모의고사. 요걸 이제 요 공식, 그래서 우리는 나오는 건 요것밖에, 계산 문제는 요거거든요. 토지는 출제를 하지 않는데, 토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뭐를 의미한다? 조성지, 매립지를 의미해. 재생산이 가능한. 그럼 여러분 재생산이 가능한 요것은 항상 뭐가 돼? 소지. 택지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상태 그래도의 토지. 소지의 뭐를? 취득, 가격에다가 뭐를 대준다? 조성, 매립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통상적 부대 비용을 대주는데 하나 뭐가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소지만 하나 더 들어가면 되죠, 토지는. 그래서 여러분 교재 541페이지 중간 박스에 보니까 이 조성 매립에 소요된 우리가 표준적 공사비에다가 조성 매립에 소요된 통상적 부대 비용 대주는데 하나 더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어요? 소지의 취득 가격이 하나 더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만 좀 기본적으로 우선 기억해 두시고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은요. 평가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 직접 못 구하면 간접법이야. 그 직접법, 간접법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뭐 중요한 건 뭐 그게 아니니까 요거 정도는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542페이지에 그 중간에 단위 비교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요.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0제곱미터 하면은 1제곱미터 100만 원에 만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계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단위 비교법을 많이 활용해요. 평방미터는 제곱미터고요. 입방미터는 세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죠. 단위 비교법은 어디 있다? 지금 보니까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에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단위 비교법.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한다. 자, 우선은 542페이지 했는데 여러분 그 밑에 문제가 어제 뭐 모의고사 이런 형태로 하나 출제를 했잖아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여기에 수급인의 이윤도 표준적 건설비에 포함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서 자, 여러분 그 최근에 원가법 최근의 시험은 이 감가수정에서 많이 출제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감가수정 그리고 감가수정 방법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는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데 그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